오늘은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월 이후로 지금 워낙 환율의 이 변동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달러라든가 이 세계 이 환율과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최고치를 얼마인가요? 그때 찍고 나서 지금 계속 좀 하락 추세인 것 같은데 현재 원달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3월 말에 1296원까지 올랐었거든요. 당시 생각을 다시 되돌려 보면 일단 달러 자금, 그러니까 모두 다 패닉이었고 달러 자금 경색이 나타났었고요. 사실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래도 방역이 좀 됐고 위안화도 안정적이고 또 생각보다는 잘 안 움직였었는데 일단 글로벌리 주가가 급락하고 원유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관련한 금융상품에서 달러 수요가 발생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외환시장에 보면 호가가 없이 그냥 수요 계속 나오면서 1296원까지 간 그런 흐름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연준이 통화 수합을 열어주고 또 외화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환율도 1200원 부근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올해 그 통화들의 성적을 보면은 제일 좋은 통화들이 예나 스위스 프랑 이런 우리가 전통적인 안전 통화들이고 그 다음 이제 유로 그동안 너무 저평가돼 있었다는 그런 인식이 유로가 강세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좀 강한 통화들을 보니 그 위안화 블록 통화들,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나 대만 달러, 원화 이런 통화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유는 일단 방역이 비교적 잘 됐고 위안화가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들 통화도 안정적이었고요. 원화도 거기에 좀 포함이 되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한 통화로 수혜를 받으면서 6월 초 같은 경우는 88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어요. 네. 이제 6월 이제 중순 이후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달러가 진행되는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환율은 잘 못 빠진다. 원화는 강해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중 긴장 때문에 위안화가 별로 강세를 못 갔던 점, 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이 별로, 그러니까 달러가 공급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일단 무역 흑자는 줄어드는데 해외 투자가 계속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환율이 잘 못 빠지고 요 며칠에는 이제 워낙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1180원 밑으로 뚫고 내려가려고 시도 중인데 어쨌든 이제 국내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잘 못 빠지고 있는 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위안화하고 되게 연동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적으로는 좀 거리가 먼데, 물론 무역으로는 많이 하지만 왜 우리가 같이 연동이 돼야 될까?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경제가 많이 연동돼 있다는 점하고 금융적으로 일단은 위안화랑 원화를 비슷하게 보는 그런 시각 때문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는 중국에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요. 금융적으로는 일단은 그냥 아주 직감적으로 위안화랑 원화는 같이 갈 것 같다라는 이런 직감과 두 번째로는 뭔가 이제 대체 통화? 그러니까 위안화가 좀 사실 원화보다는 거래가 많이 국제화되긴 했지만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대신에 원화로 대신 거래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원화랑 위안화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냥 시장의 생각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실 외환시장이 몇몇 딜러들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은 위안화 보면서 거래해야지. 요런 이제 시장의 그런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달러가 사실 3월 이후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제한 양적 완화하면서 단 2, 3개월 만에 2조 6천억인가요? 그렇게 발행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발행을 했고 또 앞으로도 미국 정부에서는 엄청난 국채 발행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는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달러의 가치를 저는 올해 상황, 그다음에 한 3년, 한 10년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년 정도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리플레이션 정책, 막 돈을 쏟아 부어서 물가를 올리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달러를 움직이는 힘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달러를 움직이는 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을 움직이는 힘인데 결국은 전반적인 심리니까 위험자산 선호일 때는 달러가 약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결국 누가 더 잘하느냐, 성장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한 3년 정도 보면은 일단은 뭐 미국도 유럽도 정상 상태로 궤도로 돌아오기까지는 내년도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결국 이 유동성이 계속 쏟아 부어질 거고 그렇다 보면 좀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다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뭐 달러가 힘을 받기는 어렵겠죠. 이게 수직 하락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반등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좀 더 길게 10년 텀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어떤 뭐 IB들에서는 10년 달러 약세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성장이 어디서 올 거냐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 봐서는 4차 산업이라던가 이런 그 비대면 관련해서도 미국이 유리할 것 같고 결국 세계화가 이게 뭔가 좀 적어지는 상황도 미국이 유리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다시 미국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달러가 다시 강해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예단하기 어렵고 한 2, 3년 텀에 봤을 때는 달러가 힘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더 하락할 여지는 있지만 저는 지금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달러 약세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상 반등할 여지가 있다. 반등은 어디서 올까? 일단은 위험 자산이 조금 되돌려지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특히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그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워낙 많은 분들이 그 원달러 약세를 원화의 강세를 예상하다 보니까 이거 환차손을 입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한 어떤 염려를 뭐 할 필요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사면서 그러니까 원화 약세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주식도 먹고 뭐 환에서도 먹고 이득일 수는 있고 근데 만약에 전반적인 달러 약세에 원화도 편승을 해서 미국 주식은 올랐는데 미국 주식은 10% 올랐는데 원화가 뭐 10% 그러니까 환율이 10% 빠졌다. 그럼 똔똔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원화 이렇게 주식을 계속 사시면 환율이 잘 못 빠져요. 왜냐하면 달러가 막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약간 원화 주식의 상승분하고 원화 환율의 하락분을 좀 비교해 보자면 다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통해서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 환율이 더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환해지를 조금 하시는 게 맞죠. 네. 이 비율 조정도 일단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네. 그 우리가 옛날에 그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경제 어떤 그 지표는 아주 안 좋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뭐 중앙은행에서 막 진짜 뭐 주식까지 투자할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엔화는 이 강세로 가는 이유를 외화 자산에 워낙 많은 투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 통화가 되려면 저금리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금리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변동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 결국 뭐 해외 자산이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엔화를 안전 통화로 보는 게 뭔가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나면 일본 사람들은 워낙 해외 자산이 많다 보니까 해외 자산을 팔고 들어오면서 이거를 다시 달러를 예나로 환전하면서 예나 수요가 생기고 예나가 강해지고 달러 환율이 빠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올해 3월에 이 코로나 사태 때 보면 오히려 미국채를 많이 샀어요. 일본에서요? 예, 일본에서 올해 해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전히 뭐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전한 나라라고 볼 수만 있지만
IMF가 그래서 왜 예나가 안전통화일까 이런 보고서도 썼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그냥 이미지인 것 같다. 그냥 사람들이 예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나라가 해외 자산이 많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예나는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일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예나의 안전자산 그러니까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금리, 그다음에 저물가 그런 이제 통화들을 안전통화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다 저물가고 다 저금리고 또 해외 투자도 다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네, 우리나라도 2014년 이후에 순자산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이 많아서 이것도 이제 뭔가 문제가 터지면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우리 주식보다 우리가 갖고 올 게 더 그렇죠. 많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일본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그냥 이미지적으로 그냥 일본은 좀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인 거죠. 예나는 안전하구나 생각들이 근데 사실은 해외 자산이 많은 건 맞아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하여튼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관들이 외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국부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저는 좀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됐고 자산이 많아졌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결국은 사실 일본이 막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성장을 별로 못한 거는 다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정부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어요. 네. 풀었는데 이게 국내 산업이 막 성장을 하고 투자할 것들이 많으면 국내 주식을 샀겠죠. 네, 많이 그렇죠. 샀겠죠. 근데 보니까 성장이 안 되고 별로 투자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돈은 정말 냉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해외 주식, 해외 채권을 사는 거예요. 결국 나라를 살리려고 중앙은행은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다 밖으로만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꼭 좋은 이야기라고만 할 수는 없고 결국 정부나 기업들이 이 풀린 돈이 국내에 딱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국내에서 그것이 재투자가 되고 이렇게 막 순환이 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전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면서 다른 곳에서 그걸 일으키니까. 근데 또 이제 논리는 있어요. 예나를 약하게 해서 그래도 수출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해외로 돈이 막 나가게 하면서 예나가 그래도 강해지지 않고 약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뭐 지금 급감한 것도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정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대외 수출로 별로 큰 이득을 못 보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중앙은행이 많이 풀었을 때 정부도 기업도 우리가 내부에 딱 갇혀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달러와 관련해서 이제 약세가 전환이 되면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 그 미중 갈등 때문에 세계 이 글로벌 교육이 좀 둔화가 되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달러 약세가 되면은 좀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세가 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 예상했던 일들이 지금도 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가 약해지면 편안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달러 약세가 어디서 왔느냐. 사실 미국이 완전 망가져서 달러 약세는 잘 안 되거든요. 미국이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그렇죠. 그런 그림은 사실 잘 안 나오고 결국은 유동성의 힘이 이 달러 약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면 사실 지금 보면 막 신흥국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경제가 어렵고. 살아날까. 근데 이게 결국 사실 세상에 항상 막 다 끝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사라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뭔가 이제 좀 진정이 될 기미가 보이면 이 많이 풀린 유동성이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상당 기간 안 그렇죠. 올린다고 했으니까 결국 돈은 또 냉정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신흥국도 좀 사볼까? 이렇게 온기가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결국은 편안해진다라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달러가 약해져서 편안한 건지 돈이 풀려서 편안한 건지는 좀 애매하고요. 그 보통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 신흥국 쪽 특히 중국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갔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뉘앙스의 뉴스도 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에 보면 중국이 채권 그 지수를 이제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중국의 채권 자금이 많이 들어간 것도 맞고요.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이 그래도 돈이 좀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주춤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국은 아직 외국인한테 시장을 많이 개방을 안 한 상태예요. 저는 아직은 미미한 정도? 나중에 중국이 진짜 시장을 완벽하게 개방을 하면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신흥국들은 돈이 들어오는 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좋은데 나가면 확 꺼져버리니까. 사실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게 필리핀 페소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올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올해 보면 그냥 아시아 통화 중에 유일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강한 통화인데 이유를 찾아봤더니 일단 경제에 너무 딱 봉쇄를 해가지고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적자가 개선된 거랑 그동안 몇 년간 해외 자금이 안 돌아가지고 빠져나갈 자금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와도 걱정, 안 들어와도 걱정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인도에 대한 데이터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사실 그냥 인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는 몰라요. 근데 이제 뭐 다 좋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구가 젊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랑 비교했을 때 인구가 젊고 중산층이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인도도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신흥국 중에서 좀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나라들은 결국에는 돈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실 코로나 초기만 해도 그 IMF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신흥국 가운데 상당수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 경제 난에 있다 이런 무서운 발표를 했었잖아요. 사실 뭐 당연한 거고요. 이게 보건 위기에다가 경제 위기에다가 사실 터키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다 돈 풀고 막 신난 건 아니고 어쨌든 다 하고 있잖아요. 터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데 너무 물가 압력이 또 있고 막 그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정책을 할 수 없는 신흥국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보건 측면에서도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비관적인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뭐 스페인 독감도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결이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돈들이 또다시 좀 저렴하네?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먼저 들어가도 사실은 좀 아깝고요. 그렇죠. 타이밍이 나올지 좀 계속 예의주시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의 어떤 투자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사실 한국을 보는 시각은 안전한데 별로 매력은 없어 인 것 같아요. 안전하긴 한데 별로 돈 벌 재미는 없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원화채권을 갖고 있는 게 15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채권 자금은 특히 코로나 정점이었던 3월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다. 막 방역도 잘했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주식으로는 도무지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특히 그 이유도 지금 보면 사실 우리 2014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금 거의 다 미국계 자금인데 미국계 자금은 결국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펀드 자금 자체가 신흥국으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신흥국 내에서도 중국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대만 이런 나라들이 더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지가 점점 작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돈이 기본적으로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그 조그만 돈에서도 중국하고 대만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이 일단 지금 파고들 상황이 없고 결국 아까 같은 얘기인데 매력적이게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기업들이 뭔가 그런 핫한 기업들,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야 외국인 자금이 또.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이런 거보다는
그 미국 나스닥의 팡 같은 예. 그런 성장 기업들이 우리에게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몰려온다는 예.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신흥국 자체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일단 제일 문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기가 신흥국까지 퍼지면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주식 순매수로 돌아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들어올 건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매력이 얼마나 있느냐, 기업들의 매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전에 주식학원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별로 의미는 없는 얘기 같은데, 그쵸? 팔아 제껴도 뭐 개인들이 받으면서 예, 맞습니다.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만약 들어와 준다면 얼마나 더 상승하겠냐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예.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별 뚜렷한 조짐은 없네요. 예,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심리라는 게 돌면 또 막 확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그 돌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외국인들의 그 매수 심리가 없다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자신을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의 성장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흥국으로 안 들어오는 거는 아직 불안해서. 아. 우리가 위기에 아직 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백신이 정말 개발되거나 뭐 상당히 코로나가 다 이제 거의 막 끝이 보인다. 이러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좀 성장성이 매력적인 기업들이 일단은 외국인이 봤을 때는 지금은 뭐 그냥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네.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가 찝어서 뭔가 매력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예. 아예 신흥국 자체에 대한 예. 비중 자체를 좀 조심하는 거군요. 예, 글로벌 맞습니다. 자금들을.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상황은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아, 환율은 좀 이렇게 이게 얘기를 들을수록 좀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자꾸 질문이 생겨서 네, 알겠습니다.